오늘은 클레오파트라 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도코스라고 하는데 알렉산더의 후계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디아도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라지드 왕조를 세운 사람이 바로 라고스의 아들 소테르, 즉 프톨레마이오스 1세인데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조상입니다. 선조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와, 굉장한 미녀 클레오파트라 이전에 클레오파트라를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에 또 다른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뭐 많았겠죠? 이름에 6공주가 있었는데 이 6공주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페르시아 혈통의 시리아 공주였는데 이름은 바로 증조 할머니가 바르바르였는데 이 바르바르가 그리스 혈통이고 이 증조 할머니의 또 자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중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 14세 요렇게 라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클레오파트라의 이런 어떤 라인들이 다 라지드 왕조입니다. 라지드 왕조고 즉 이 라지드 왕조가 파라오 이집트 사회에서 막 피라미드로 굉장히 긴 어떤 세력을 장악을 하였던 파라오의 율법이 있었죠. 왜냐면 파라오의 힘이 셌던 이유는 파라오를 신격화하였고 오시리스의 신으로 신격화하여서 왕들이 부활을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율법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율법에서는 남매간에 결혼을 하여라, 남매간에 결혼을 하라 하였고 남매간에 결혼을 하여서 실질적으로는 여자가 왕위를 계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라오의 장남과 장녀가 부부가 되었고 그렇게 형제끼리 부부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라인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이 라지드 왕조 안에서도 굉장히 라인에서 그렇게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았는데 페레니코 세력이랑 클레오파트라 6세랑 이 라인들이 클레오파트라랑 굉장히 이렇게 구도가 다른 구도였는데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이 라지드 왕조의 다른 라인들이 바로 이들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자식들인데 또 그러한 라인들인데 이들은 아프리카랑 중동의 풍습을 이어받았고 그런데 그리스식으로 생활을 하였고 그리스어 스타일을 고수하였고 이 라지드 왕조들이 그리스 공용어인 코이네어를 사용을 하였고 그리스 신을 모셨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헬레니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어디에서 탄생했냐 하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 당시 그 시절에 가장 큰 도시였고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유럽이랑 아시아랑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고 나일강의 삼각지에서 떨어져 나온 곳이고 북으로는 이 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파로스 섬이 있고 남으로는 마레오티호스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 이 수도가 여기가 이집트의 수도였고 클레오파트라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던 시대 때는 알렉산드리아 이 수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절정을 이룬 큰 도시였는데요. 굉장히 화려한 대리석으로 된 건축물들과 궁전으로 돼 있었고 이제 여왕과 왕이 사니까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극장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 사원 등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라지드 왕조를 보호해주는 포세이돈이랑 디오니소스를 모신 사원들이 많았고 세라피온 사원이 있었는데 세라피온 사원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에서 도입을 한 믿는 신이 여러 신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도 믿었거든요. 제우스 신이랑 오시리스 신을 믿었잖아요. 오시리스 신을 혼합한 형태가 바로 세페리스 신이었거든요. 세페리스 신을 모셨던 세피리온이라는 사원도 있었습니다. 신을 모셨던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이 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 파로스 섬이 있다 했는데 파로스 섬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빛나는 대리석으로 된 높이가 130m나 되는 3층으로 된 탑으로 되어 있는 등대가 있고 비율이 굉장히 예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그렇게 기재된 굉장히 예쁜 그런 땅이었고
우아한 모습, 등대의 비율과 우아한 모습의 어떤 전경들과 경치들과 그러한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었고, 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명성이 자자한 명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크니디아 출신의 건축가인 소스트라테스가 만든 탑이고, 이 파로스 섬은 55km에서도 굉장히 멀리서도 막 빛이 반짝반짝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큰 그러한 탑이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 어디 살았냐면 알렉산드리아 이 수도의 북동쪽에 부르키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정원이 딸린 화려한 왕궁에서 하면서 살고 있었고, 로키아스 섬까지 뻗어서 바다로 나가는 그러한 동네였는데요. 길이가 6km나 되고 너비가 1.5km 되는 정도의 굉장히 긴 평행사변형의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입니다. 이집트 땅 자체가 굉장히 큰 직사각형으로 된 큰 땅덩어리라 했습니다. 거기에 수도죠. 이 평행사변형의 알렉산드리아 수도는 시가지에는 로데스 섬 출신의 디노크라테스가 고안한 넓은 도로망들이 시원하게 그 당시 옛날에도 굉장히 도로를 잘 닦아놨었고, 7스타트는 1200m입니다. 1200m의 대로가 파로스 섬, 북으로 파로스 섬과 육지를 이어졌고, 동쪽에 그린란드 항과 서쪽에 군 리턴항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항이었던 알렉산드리아, 거리는 북적북적거리고 시가지에는 30만 명의 시민이 살았고, 시 외에도 의외로 라인에도 70만 명이 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구가 그렇게 밀집이 돼 있었고, 그 도시는 중심에는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고, 동부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서부에는 구시가지에는 이집트 사람들, 즉 이집트 선원, 상인, 장인, 관리, 외국인 용병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 안에서도 굉장히 불을 거머쥔 사람들이 마레오티스 2개의 정원도 만들고 굉장히 예쁜 가수원도 두고 호화로운 별장들도 많은 그러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랑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는 인도랑 중국에 이르고 이렇게 뻗쳐가고, 실크로드와 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자연히 상아랑 향료랑 이국산 과일, 굉장히 많은 먹거리랑 식량과 술과 공예품 등 엄청난 교육품, 이집트 하면 또 공예품이고 굉장히 유니크한 물품들이 많았다 했습니다. 굉장히 이집트인들도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이 이렇게 해낸 여러 가지 업적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엄청난 교육품들이 거래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세계의 무역항이라고 불렀고, 그 당시 지중해에서 최초로 식량을 거래하는 최초의 시장이 바로 여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많은 빼곡한 밀들과 여러 가지 어떤 먹거리들이 보관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단순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교역이 되는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예술적인 교류도 많이 이루어졌던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인데, 물론 기하학의 유클리드나 시인 테오크리투스나 조각가인 아펠레스 등 굉장히 유명한 기원전 3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만큼은 못 미쳐도 1세기 때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성한 상권이 있는 그런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들, 시인과 어떠한 조각가들과 예술가들의 당대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지였고, 어떻게 중심을 이루고 있었냐면 큰 도서관이 있었고 박물관도 많았는데, 도서관을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 클레오파트라 그 조상 그 라인에서 바로 건립을 했던 큰 도시가 아니고 도서관이 있었고, 자료 수집 무조건 책을 많이 보관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당시 클레오가 집권을 하고 있던 그 시대 때 이 도서관의 책이 70만 권에 달했고, 그리고 페르가몬이라는 소아시아 쪽의 그리스 중심 도시에 페르가몬에 있는 굉장히 큰 도서관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상권의 중심, 단지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벌써 굉장히 옛날이죠. 과학과 철학과 어떤 그러한 지적인 파트에서 큰 진보를 이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뮤제이온이 있었는데, 뮤제이온은 박물관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학문과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한테
책이랑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품을 바쳤던 장소가 바로 뮤제이온, 신화에 나오는 그 장소가 뮤제이온이라는 박물관도 있었고, 이 뮤제이온은 예술활동과 과학탐구의 중심지였고, 이 큰 도서관에서 많은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류를 하고, 단순히 그냥 몇 년도에 뭐 했대, 어떤 고증학적인 연구, 유물 연구, 어떤 책 연구, 그렇게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엄청나게 서로 많은 작업을 그 당시 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봤을 땐 굉장히 그렇게 보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수많은 공문서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집트와 어떤 로마와 여러 나라의 그 이집트의 어떤 문화와 어떤 공문서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가 그때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과, 철학과, 의학과, 해부학과, 기하학과, 유체정력학과, 지리학이랑 천문학과 같은 수많은 근대 학문의 태동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의 수도가 굉장히 옛날에 이렇게 번성을 해버린 거예요. 하니까 그 인근에 또 이 좋은 땅을 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중심지였던 로마가 이집트 도시의 융성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집트에 한번 놀러 왔는데 보고 로마인들도 굉장히 블링블링했습니다. 기금속으로 장식된 금이랑 무늬가 새겨진 은쟁반이랑 금속 보물들을 굉장히 애호하는 로마인들이 이집트에 한번 놀러 와봤는데 굉장히 좋은 물품들과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거 탐을 냈고, 당연히 대정복 사업을 하고 있던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차지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중해 있잖아, 우리 바다야. 지중해를 자신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가 기원전 1세기경에 이 로마가 정복하지 않은 땅이 없을 정도였고, 유일하게 정복을 못한 땅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정복을 못했어. 이집트는 그들에게 있어서 동방의 환상이었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차원에서 중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집트에 와서 막 그렇게 살핍니다. 그래서 이집트는요, 그리스 국가 중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라지드 왕국, 이 라인의 클레오파트라의 이 라인, 그 윗대 라인 라지드 왕국이 엄청난 부를 생산을 하였고, 그 대부분이 왕의 기속이었죠. 이제 왕권으로 왕기속이었고, 모든 생산물이 국가 지배였고, 기름, 맥주 생산, 파피루스, 아마 여러 가지 정맥품들이 바로 나라가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이집트의 황금 많대, 굉장히 귀한 보물 많대, 눈독을 들이던 옆에 있던 로마가 이집트에 안팎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여행을 하고 교류를 하고 막 중재를 해주는 거야. 이집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내가 도와줄게 중재를 하고 원조를 하고, 이집트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외적으로 일이 있을 때 아시아의 막강한 셀레우시스데스 왕국에 대해서도 항상 늘 로마를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의 나라다, 로마를 내세워서 세력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0년경에 로마 집정관인 술라가 이집트에 계속 로마의 집정관이 이집트의 일에 계속 관여를 하는데, 이집트 여왕 페르니카와 사촌 이제 형제끼리 결혼해서 여자가 왕권을 그렇게 왕위를 물려받았다 했습니다. 이어받았는데, 페르니카와 사촌 프톨레마이오스가 결혼하는 거를 로마인이 막 간섭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막 간섭을 하면서 강제 결혼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페르니케를, 이 프톨레마이오스 11세가 페르니케를 살해를 하였고, 이 왕도 죽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렇게 되었고, 그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12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애칭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필로파토르라고도 부르고, 필로메토르라고도 부르고, 또 별칭이 아울레테스라고 부르는데, 아울레테스는 플루트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악기를 잘 다루고 플루트를 부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시 왕위를 물려받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바로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요, 이 당시 때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가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로마가 계속 와가지고 로마인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위 딱 물려받았을 때, 1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인이, 너 아버지 프톨레 11세 거 유언장 내가 갖고 있거든. 로마인이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 있잖아, 내한테 넘기라 하더라, 로마로 넘기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원로원이 유언장을 이용을 해서 죽은 파라오, 그 당시 때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파라오 왕기속이었잖아요. 파라오의 개인 재산으로
개인 재산을 탈취를 하려고 로마인이 그렇게 했고, 기원전 65년경에서 64년경에 원로원들이 기적을 등에 얻고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려는 계획을 연달아 부결을 시키고, 이집트의 독립을 옹호했던 폼페이우스, 로마 폼페이우스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세인들의 숭상을 받았고 능력적인 부분에서 마리우스파 반란을 진압했고, 폼페이우스가 로마인이야. 세르토리우스 패퇴했고, 실리시아 해적 소탕했고, 아시아의 막강한 왕 미트리다테스를 굴복시킨 바로 폼페이우스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집트의 독립을 옹호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4년경에 시리아를 로마로 복속시키고 중동과 이집트를 향한 로마 교두보를 마련했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이 폼페이우스한테 아울레테스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아빠입니다. 아울레테스가 동방원정 8,000명 기병과 금관 등 상당한 선물을 폼페이우스에게 선사하고 서로 그렇게 이집트와 로마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폼페이우스는 이 당시 힘이 굉장히 강했죠. 로마인. 기원전 60년경에 집정관이 될 카에사르랑 또 연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인 카에사르가 나옵니다. 카에사르. 그래서 로마는요, 율리우스 법에 따라서 아울레테스를, 클레오파트라 아빠를 가신의 지위에 놓았고, 이렇게 막 로마 동맹 이렇게 맺고 있었고, 그런데 이 당시 때 58년에 그 클레오파트라 아버지의 라인이 독살을 당하게 되고, 정복자 카토가 키프로스 섬과 함께 왕의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막 그렇게 막 복잡했고, 상황이 로마랑 막 그렇게 이집트랑 로마랑 그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일들이 많았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아울레테스의 장녀인 페레니케 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랬고 바로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의 우부자매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로마에서는 페레니케가 왕위에 있으니까요, 로마에서 또 간섭을 하는 거야. 알렉산드르의 군사 개입을 해가지고 시리아 통치를 하는 중에 폼페이우스의 부관인 가비니우스의 군대가 이집트로 진군을 해서 한 20대 중반쯤 되는 혈기왕성한 장교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기병대를 끌고서 가비니우스는 펠루시움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를 정복시켰고, 페레니케의 남편인 아르킬라우스도 죽었고, 결국은 이 여왕인 페레니케도 아울레테스가 페레니케를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로마인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비리우스가 이집트를 전체적으로 거의 다 간섭을 하고 거의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장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기원전 51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아빠입니다. 이 12세 아울레테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또 다른 클레오파트라 굉장히 많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랑 아들 프톨레 13세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아버지가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 당시 때 18살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8살이었고, 라지드법에 따라서 자신의 남동생, 이제 형제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왕권을 잡았는데, 자신의 남동생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11살이었고 자신은 18살이었습니다. 7살 어린 남동생이랑 형식적으로 라지드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지금 18살인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통치권의 정권을 부여를 받았고 실세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너무나 어리니까 11살이니까 자신이 했고, 클레오파트라 7세, 이 사람 7세거든요. 18살의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이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7세는 이집트 남부와 북부 전역을 통치를 하였고, 그래서 두 땅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필로파토르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칭호를 부여를 받았고, 이 당시 때 이 여인이 왕권을 잡았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권한을 잡았고, 이 사람을 살아있는 법이라 불렀습니다. 걸어다니는 법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클레오파트라의 힘이 막강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왕이니까요. 여자가 이제 왕이 되었고, 영화를 누릴 수 있고, 가신들과 토지를 보장을 받았고, 왕권의 신성함이
신성함이 이집트의 사제들과 그리스의 성직자들이 같이 올리는 종교의식을 치르고 그렇게 인준을 하였고, 왕가의 규방에서 어린 시절을 클레오파트라가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파라오 딸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고, 남편인 왕 곁에서 나라를 통치하였고,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받아야 할 교육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의 나이인 18살인 클레오파트라가 남자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파이데이아라 하여서 백과사전식 수업인 교육을 받는데, 폭넓은 지식은 무조건 다 알아야 돼. 뭐든지 다 알아야 돼. 일반 교양을 중시하였고, 그 교육 방식이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 토착 이집트인들을 통치할 그리스인 엘리트 양성을 위한 왕립학교 설립을 장려를 하였고, 문예과정에 포커스를 두어서 독서를 많이 하게끔 하고 그리스 문학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이 사람이 이 클레오파트라 공부했던 게 호메로스의 서사시, 여러가지 희극 비극, 메난드로스 희극, 헤로도토스 역사서를 읽고 공부를 했고, 수사학도 공부했고, 대수랑 기하학과 천문학, 이 당시 때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 의학 수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로서 굉장히 또 그림도 잘 그렸고 그림 수업도 따로 받았는데, 그림을 그리는 법과 악기, 7연 리라를 연주하는 방법과 노래를 부르는 방법과 체육도 굉장히 예체능에도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체육 수업도 듣고 말타기를 클레오파트라 여인이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체능 파트에서 타고나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상황상 자신이 해야 했기 때문에 예체능 파트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남자들이 해야 하는 파트를 다 했고, 그리고 또 일단은 두드러진 게 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외국어를 천부적으로 타고났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명성이 자자한 거예요. 에티오피아어랑 아랍어, 헤브루어랑 시리아어랑 메디아 등등 굉장히 5개국어, 6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 부분에서 굉장히 타고났고, 그래서 통역사를 끼지 않아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다 대화가 되고, 일단은 언어가 되기 때문에 뛰어난 부분이 외교 흥정을 잘했고, 외교 수완이 좋았고, 굉장한 수완가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학문 파트에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대수랑 기하학의 전문가였던 포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 클레오파트라 법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굉장히 클레오파트라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보지만 나중에 이 포틴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리고 평소 때 성격은 굉장히 또 책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이었고 또 생각이 많고 사색적이었는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사색적인 성격이었지만 또 편으로 자신이 웬만한 일들,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맡아서 또 해야 했고, 말타기 교육, 스포츠, 예능 쪽으로, 그리고 외교 수완이 뛰어나서 외교를 많이 해야 되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을 만나면서 막 이상한 농담도 많이 했고, 굉장히 또 그럴 때는 쾌활한 성격이었고, 일단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강하고 왕성한 남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이 여자가 일단 왕권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러르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이 클레오파트라를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은 평이 좋은 평과 안 좋은 평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타일도 좋고 너무 예쁘고 5개국어 하고 뭐 너무 똑똑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클레오파트라가 예쁘다, 별로 자세히 보면 예쁜 얼굴은 아니었다, 별로더라, 좀 어느 부분 신체 부분이 이상하더라, 계속 그녀의 신체 부분을 욕을 하거나, 그리고 별로다, 왜 이렇게 막 와일드하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은 장신구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고, 향수도 뿌리고 막 많이 뿌리고 보석을 블링블링하게 왕이었던 만큼 하고 다니고, 미용하며 꾸미는 거 파트에서는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합니다. 굉장히 스타일이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머리도 굉장히 한 번 나가는데도 예쁘게 복잡한 스타일을 하고 그렇게 액세서리를 많이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고 굉장한 능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여인이 혼자 통치를 해야 했잖아요. 남편이 11살이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실권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혼자 통치를
해야 했고 보조를 일단 받아서 칙령이랑 명령과 지시 아래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제일 장관의 보조로서 관료 감독을 했고 지방 관할 구역을 관장을 하였고 그리스의 장수들을 관리를 하였고 막 파라오가 왕처럼 이집트 사회에서 파라오가 왕으로 신격화되었고 숭상되었고 막 그렇게 하고 호화로운 삶을 산 건 사실이지만 그 왕도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다른 파라오들처럼 탄원을 받고 청원 접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나라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문제, 민원 스스로 정의 구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할 일이 태산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왕권을 잡고 있을 때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었고 기원전 50년경 대기근이 일어나서 농민반란이 일어나 그 이집트 사회가 산적대들이 막 이렇게 막 농촌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집트의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하고 점점 로마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을 하였고 이 당시 때 너무나 힘들었던 거는 이 혼자서 이런 걸 다 통치하고 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겉모양은 이 여인이 남성스럽고 와일드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막 적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남동생이자 남편이 이 부인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왕인데 여자가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싫어하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또 클레오파트라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이 클레오파트라를 막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막 내가 여왕 하고 싶다 계속 그렇게 하고 거기서 뻗어나가서 이 자신의 남편과 여동생과 또 자신을 굉장히 막 그렇게 했던 기하학 전문가인 포틴이 있었댔잖아요. 자기 책에다가 클레오파트라 법전이라 부르고 클레오파트라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배신을 때렸고 그리고 또 매우 적대적이었던 황가운 포틴과 군인 아킬라스랑 수사학자 테오투스 한 5명이 알고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를 죽이려고 사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한 시리에 빠지고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굉장한 이 여인은 자신의 뛰어난 어떠한 정말 왕으로서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고 좌절을 하지 않고 자신의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화의 가치를 3분의 1로 격화시키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의무공채를 발행을 하였고 막대한 토지랑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제계급과 함께 토착 이집트인들의 여기서 이제 어떠한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치고 가장 주력한 게 일단 언어가 굉장히 외국어가 뛰어났기 때문에 외교 정책과 수완을 그렇게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로마가 굉장히 지금 이 이집트를 탐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와 일단 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우호적인 뜻을 로마에 전하고 시리아의 지방총독 비블로스의 두 아들이 그 당시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살인 용의자를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라고 지목을 하고 그리고 당시 최고의 경쟁자였던 로마의 집정관이 될 카이사르랑 대립을 하던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우스한테 클레오파트라가 지지를 보냅니다. 지지를 보내고 폼페이우스는 라지드 왕과의 전통적인 동맹 세력이었죠. 일단은 라인상에서 동맹 세력이었고 나중에 루비콘 원정에서 돌아온 집정관이 될 카이사르한테 로마에서 폼페이우스가 추방을 당하고 하지만 폼페이우스는 그 당시 최고의 실력자였고 클레오파트라가 이 폼페이우스에게 병사를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외교관으로 있던 폼페이우스의 아들 크네우스 폼페이우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이상한 소문이 난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굉장히 안 좋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이제 다 클레오파트라를 등졌습니다. 왜냐하면 5명이 클레오파트라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인들이 굉장히 이제 다 등 돌렸고 그리고 아르시에노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 사주를 했잖아요. 이 사람의 사주를 받았나? 근데 맞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라 안에서 굉장히 돌았고 굉장히 클레오파트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진실이 아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아무도 이 사람이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기원전 48년 초에 클레오파트라는 결국은 이 알렉산드리아 자신의 땅을 떠납니다. 수도를 떠나서 시리아 근처의 이집트 동쪽의 국경선 부근에 아랍의 속국들로 피신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왕권 회복을 위해서 고용한 용병의 선두에 서서 알렉산드리아로 진군을 하고 다시 그런데 이 세 섭정관 이 여인을 사주한 사람이 다 6명이어서 7명 됐잖아요. 섭정관들이 사주를 한 왕의 군대 때문에 여왕의 진군은 펠루시움을 눈앞에 두고 카시온 곳에서 중단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뜻밖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예기치 못한 일로 대립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고 기원전 48년경에 9월에 그리스의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카이사르 로마의 집정관이 될 카이사르의 군대에 대패한 로마인 폼페이우스가 뜻밖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한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40일 동안 지중해를 표류를 하게 되었고 아울레테스, 클레오파트라의 이 라인의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의 집정관이 될 카이사르는 결국은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을 받게 됩니다. 유품을 받게 되었고 그래도 어쨌거나 폼페이우스가 굉장히 대활약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사망하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인 집정관이 될 카이사르가 권력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었고 카이사르는 호위병을 앞세워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왕이었고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여자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원래 남편이 왕이었습니다. 남동생 11살인 이 남동생이 왕이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부인이 하자 너무나 이제 싫어서 사주를 하였고 여동생도 사주를 하여서 쭉 이렇게 라인으로 밀려나게 된 거였는데 이 여인이 없으니까 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해서 로마인들이 지금 이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입성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말로 안타깝게 그렇게 외곽으로 몰리게 되어서 정말 그렇게 외곽으로 어떤 피신을 다니고 속국들로 그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사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 알렉산드리아로 들어와서 자신의 왕이 자신의 지위를 다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을 할 것인가는 바로 로마의 집정관인 카이사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죽느냐 사느냐가 정말로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정말로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로마 집정관인 카이사르가 정복자로 알렉산드리아에 입성을 하였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과 난투극을 벌여서 로마와 이집트가 엄청나게 막 피튀기는 난투극을 벌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로마 특유의 이 카이사르 집정관이 특유의 수완을 발휘하고 군중을 진정시키고 자신이 난 로마 집정관이다. 로마 집정관임을 계속 상기를 시켰고 아울레테스 즉 클레오파트라의 가족 라인 그 위에 그 아울레테스 아버지 라인 그 아울레테스의 왕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라인을 인정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왕인 걸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인정을 하고 조약을 체결시키고 클레오파트라를 둘러싼 굉장한 많은 모함과 여러 라인의 대립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립들을 다 해결해줍니다. 카이사르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때렸던 대수학자 포틴이 당장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 여자를 사주했던 남편이자 남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의 군대가 다치지 않게끔 철저히 신경 쓰게 하였고 클레오파트라는 몇 명의 밀사를 이 로마 집정관인 카이사르한테 보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을 하고 그녀의 알렉산드리아 결국 입성하였다 했잖아요. 그렇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두려워했던 게 가장 속상해했던 게 자신을 둘러싼 자신이 믿었던 남편이자 형제의 사주를 받았잖아요. 사주를 받았고 그 라인에 있는 첩자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언제 어떤 누구의 그렇게 공격을 받고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될지 모르는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아니고 그 클레오파트라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로마의 집정관인 카이사르 적이죠. 이 사람이 적이죠. 카이사르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이 남동생 있잖아요. 이 자신의 부인을 사주했던 이 남동생은 자신이 먼저 배신을 하고 사주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랑 굉장히 잘 지내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붕괴를 하였고
사실은 자기가 왕이긴 왕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그래서 카이사르는 아울레테스의 유언장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에 호의를 베풀고 분쟁을 조정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여러 가지로 갈려있는 라인을 축원해서 대연회를 열고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면서 철학 강의를 합니다. 철학 강의를 하고 과학 토론회를 개최를 하여가지고 도심을 방문을 하고 클레오파트라랑 그렇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왕이 되었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남동생이자 남편인 그러한 남편은 볼모로 그들의 주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실제로 이 젊은 파라오가 실제로 원래 왕이잖아요. 이 젊은 파라오는 아르시노에랑 함께 처음에 배신 때렸던 포틴 있잖아요. 포틴이랑 다시 음모를 짜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 로마인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적이랑 저렇게 저런 행동할 수 있냐. 그 로마인 집정가인 카이사르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둘을 죽이려고 또 사주를 하고 또 유언비어 나라에 다시 유언비어를 퍼뜨려갖고 저 유망한 여자 하면서 막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소문을 또 퍼뜨립니다. 참 애매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기원전 48년경에 펠루시움에 주둔을 하던 아킬라스는 명령을 받았고 2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기병을 이끌었고 알렉산드리아로 진군을 하게 되었고 이 로마 집정관인 카이사르가 푸톨레 13세 그 실제 왕이지만 클레오파트라